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3분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탄신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여러분 각자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첫 방송이네요. 일요일 방송하고 이번 주에 바쁘게 월화수 바쁘게 열심히, 바쁘게라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제도도 갔다가 저기 원주도 갔다가 월화수 3일 만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한 5시 정도에 끝나서 집에 들어와서 장을 보고 소고기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혼자서 술 한잔 하면서 보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오랜만에 드라마를 좀 봤는데,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어제 왜 봤냐면, 어제 이제 중앙고속도로를 원주까지 가는 길이 중앙고속도로인데, 가는데 차들이 거의 별로 없어서, 그래서 드라마를 또 켜놓고 운행을 하자 싶어서 켜서 봤는데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드라마도 재미가 없네요. 그 폭삭 소가수다 이후로는 그렇게 재밌게 드라마를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좀 하고 머리를 또 시원하게 3주에 한 번씩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여기 빛이 나네요. 진짜 빛날이군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데, 너무 부셔. 예.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빨래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불 빨래까지 좀 해야 되는데,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최강 집돌이지 않습니까? 내일 쉬고 그냥 주말 일요일까지 저기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공부 진도도 좀 빼야 되고 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그냥 간단하게 왔다 갔다, 가까운데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연말이니까 좀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은 내 안의 유인원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안의 유인원 첫 번째 시간을 했죠. 자, 이번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 미디어북,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균이 내려갈래? 내려가자. 그래, 그렇지. 아이고, 정균, 우이차, 우이차. 26쪽,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간. 자, 이 전 시간에 빈티라는 시카고 동물원에서
암컷 고릴라가 그 3살짜리 남자아이가 떨어졌는데 우리 안으로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동물원 직원에게 데려다주고 해서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는 사례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간, 빈티의 행동이 우리 인간 사회에 그렇게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동물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사실 빈티가 그다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자기와 같은 종의 어린 것이 그런 처지에 놓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최근의 자연 다큐멘터리가 사나운 맹수 혹은 맹수와 싸워 쓰러뜨리는 용감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우리와 자연이 갖는 연결관계의 폭과 깊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영장류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밝히고 그와 함께 선과 악, 추함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침 이 연구에 딱 맞는 두 종류의 영장류 친척이 있는데 이 둘은 낮과 밤만큼이나 성격이 대조적이다. 자, 이게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 책에서는 영장류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밝히고 그와 함께 선과 악, 추함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게 주요 내용이란 얘기예요. 마침 이 연구에 딱 맞는 두 종류의 영장류 친척이 있는데 이 둘은 낮과 밤만큼이나 성격이 대조적이다. 하나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분노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는 야심만만한 성격을 지닌 반면 다른 하나는 평등주의를 구현하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이끌어간다. 뭔지 알 것 같네요. 17세기부터 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침팬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잔인한 폭력성으로 대표되는 침팬지의 행동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을 도살자 유인원으로 보는 견해를 조장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킴으로써 권력을 잡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씌어진 생물학적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해요. 침팬지들 간의 유혈극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온 나는 침팬지가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20세기에 와서야 발견된 또 다른 영장류 친척인 보노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보노보는 성욕이 왕성한 아주 낙천적인 종이다. 매우 평화적인 천성을 가진 보노보는 우리가 피해 굶주린 종이라는 개념이 틀렸음을 증언해 준다. 그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작년에 내신 책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에 대한 무슨 생각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가 아마 윤석열을 지칭하는데 그의 행동을 침팬지들의 권력지향 행동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얼마든지 침팬지와 이제 또 여기 나오는 보노보의 행동들에 빗대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나 또 특별한 종이죠. 분명 이 침팬지와 보노보 이들보다는 우리 신체 구조, 특히 뇌의 구조, 대뇌피질의
형성이 이들과의 큰 차이점으로 분명히 작용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본능을 억제해 가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원숭이 보노보에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지금 이 침팬지라든지 다른 동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초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동물성의 초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그럴 능력도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함과 자긍심 아니면 이상적인 생각 같은 것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보노보가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돕는 것은 바로 공감 때문이다. 린다라는 보노보에게 2살짜리 새끼가 있었는데 이 새끼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보육실에 있다가 린다의 젖이 마른 뒤에야 무리 속으로 들어왔다. 그렇지만 어미는 입을 삐쭉 내밀고 우는 소리를 내는 새끼를 보고 자기를 돌봐달라는 뜻임을 알아차렸다. 린다는 새끼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한 입 가득 머금고 왔다. 그리고는 새끼 앞에 앉아서 입술을 오므려 물을 받아 마시게 했다. 린다는 새끼가 만족할 때까지 샘물을 3차례나 왕복했다. 우리는 공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을 칭송한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바로 그 능력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타심의 동물적 한계에서 동물적 지평에서 본 이타심이고 인간은 여기서 하나 더 뛰어넘죠. 역지사지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요. 진화 생물학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의 지평에서 이타심의 동물의 지평에서 뛰어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제가 사람을 볼 때 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역지사지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저는 좀 보면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네. 동정심과 잔혹성은 모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어처럼 뇌가 작은 동물도 다른 동물을 해치지만 그들은 희생자가 어떻게 느낄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 반면에 유인원의 뇌는 우리 뇌의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잔혹성을 발휘할 만큼 충분히 복잡하다. 연못에서 놀고 있는 오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내 아이들처럼 유인원은 가끔 재미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 어느 실험실에서는 어린 침팬지들이 빵 부스러기로 울타리 뒤에 있는 닭들을 유인했다. 닭들은 매번 울타리로 다가왔고 침팬지들은 막대기로 닭을 때리거나 날카로운 철사로 찔러댔다. 이 탄탈로스 놀이는 물론 닭들은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침팬지들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가로 열고 그리스 신화에서 탄탈로스는 신들을 속여 아들의 고기를 먹이려 한 죄로
물이 턱까지 올라오는 지옥의 호수 속에 잠기는 형벌을 받았다. 물을 마시려고 입을 갖다 대면 물도 그만큼 내려가 영원히 물을 마실 수 없는 형벌이었다. 옴기니. 네. 이 탄탈로스 놀이. 네. 가로 닫고. 침팬지들은 하나가 유인책을 맡고 다른 하나가 몽둥이를 내리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까지 했다. 아주 영악한 놈들이네요. 유인원은 우리 인간과 아주 비슷한 원숭이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 앤솔로포이드도 사람을 닮은 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이 극명하게 다른 두 종의 친척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권력에 굶주리고 폭력적인 침팬지와 평화를 사랑하고 호색적인 보노보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주 대조적이다. 우리의 본성도 이 두 가지 성격이 불안하게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지닌 어두운 측면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만도 1억 6천만 명이 전쟁과 대량 학살, 인간의 잔혹성에서 비롯된 정치적 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수치보다 훨씬 섬뜩한 것은 개인적으로 표출되는 잔혹성인데 1998년에 텍사스주의 소도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그러한 사례이다. 3명의 백인 남자가 길을 걸어가던 49세의 흑인 남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흑인 남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 대신에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흠씬 두들겨 팬 다음 트럭 뒤에 줄로 매달고 아스팔트 도로 위를 수천 미터나 달려 그 남자는 결국 머리와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러한 능력 때문에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 능력 때문에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에 옳고 그름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이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이 백인 3명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반면에 그 능력이 긍정적인 태도와 결합되면 굶주린 사람에게 식량을 보내거나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처럼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다. 또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이웃집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수색팀에 기꺼이 동참하는 행동을 한다. 잔혹성과 동정심을 모두 지닌 우리는 야누스처럼 서로 반대편을 향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화상에 혼돈을 일으켜 종종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답을 내놓곤 한다. 창조의 왕관 가로 열고 창조된 것 중 최고의 존재 또는 만물의 영장이란 뜻으로 기독교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다. 옴기니 가로 닫고 창조의 왕관으로 묘사하거나 다른 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철저한 악당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동물들이 하는 행동 정도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정말 최고의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악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능력 때문입니다. 동물을 초월하는 능력 때문이죠. 왜 우리가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닌 이 양면성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침팬지는 인간의 본성 중 폭력적인 면을 아주 잘 보여주므로 다른 측면에 대해 글을 쓰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존재가 꼭 필요한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다. 죽음 다음으로 가장 큰 형벌은 독방감금이다.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혼자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곁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지고 건강도 크게 나빠진다. 최근의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추위와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을 때 주위에 친구와 가족이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독감에 더 잘 감염되었다. 여성은 이러한 유대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포유류의 경우 부모의 보살핌은 수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억 8천만 년에 걸친 포유류의 진화 역사를 통해 새끼의 요구에 적극 반응해온 암컷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다른 새끼들도 보살폈다. 자기 새끼를 돌보고 먹이고 깨끗이 씻기고 데리고 다니고 위로하고 지켜준 수많은 어머니의 손을 거쳐 진화한 우리는 인간의 공감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보통 여자들이 훨씬 공감을 잘한다고 하죠. 동감이고요. 저도 공감의 차이는 사회성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나타난다. 공감의 존재를 시사하는 최초의 징후, 즉 옆의 아기가 울 때 따라우는 행동은 사내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공감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발달한다. 남자는 공감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사람과 유대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공감을 다른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구한다는 뜻이다.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과 같은 관계를 통해 장기간 한 여성과 유대를 지속하는 것은 남자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 연장의 꿈 저도 갖고 있는데요. 잘 안 되네요. 쉽지 않네요. 공감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극단적인 경우가 자폐증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공감 장애인 자폐 증세는 여자보다 남자가 4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보노보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의 언어연구센터에서는 칸지라는 보노보를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훈련시켰다. 칸지는 구어체 영어를 잘 이해함으로써 아주 유명해졌다. 또한 칸지는 같은 훈련을 받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칸지가 타물리라는 여동생 옆에 앉아 있었다. 타물리는 인간의 언어를 아주 약간만 훈련받은 상태였다. 연구자가 타물리에게 간단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도록 시켰으나 훈련이 덜 된 타물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칸지가 타물리에게 내리는 지시를 알아듣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연구자가 타물리에게 칸지의 털을 골라주라고 지시하자 칸지는 타물리의 손을 잡아 자기 턱 밑으로 가져간 다음 턱과 가슴 사이에서 손을 꽉 눌렀다. 그런 자세로 칸지는 마치 묻는 듯한 표정으로 타물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칸지가 그 행동을 반복하자 여동생은 손가락을 칸지의 가슴에 댄 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다. 칸지는 지시를 들으면 자기 일인지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인지 완벽하게 구분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칸지는 타물리에게 내린 지시를 자기가 직접 하는 대신에 타물리에게 그 지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여동생의 이해 부족에 대한 칸지의 예민한 반응과 가르쳐 주려는 친절한 자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오직 인간과 유인원에게서만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보여준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견이도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정견아, 아빠하고 저 바람 좀 쐴까? 자, 아빠하고 바람 좀 쐬자. 일어나. 손, 여기 손, 손. 옳지. 손, 손. 정견이 손. 손, 이게 손이야.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 내가 처음으로 보노보를 가까이서 본 것은 1978년에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였다. 팻말에는 피그미 침팬지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이름에는 침팬지보다 몸집이 작은 친척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말이다. 커피를 잠깐만요. 커피를 한 잔. 야. 서서 좀 읽어야겠네요. 서서. 예, 읽겠습니다. 보노보와 침팬지의 차이는 콩고드와 보잉 747의 차이에 불과하다. 보노보가 더 우아하게 생겼다는 데에는 침팬지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보노보의 몸은 피아노 연주자 같은 손에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와 함께 우아하고 세련돼 보인다. 얼굴은 침팬지보다 더 납작하고 넓으며 이마가 더 높다. 검은 얼굴에 입술은 분홍색이며 귀는 작고 콧구멍은 넓다. 암컷에게는 인간만큼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다른 유인원의 평평한 가슴에 비하면 컵만한 젖통이 달려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보노보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는 특징은 헤어스타일인데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보기 좋게 갈라져 있다. 보노보와 침팬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체 비율이다. 침팬지는 머리가 크고 목이 두꺼우며 어깨가 넓다. 마치 매일같이 체육관에서 근육 단련을 하는 것처럼 체격이 우람해 보인다. 반면에 호리호리한 상체와 좁은 어깨, 가느다란 목을 가진 보노보는 좀 더 지적으로 보인다. 다리는 체중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침팬지보다 더 길다. 그래서 네 발로 너클 보행, 가로 열고 고릴라나 침팬지 등이 손가락 관절로 땅을 짚고 걷는 것, 가로 닫고. 너클 보행을 할 때 침팬지의 등은 우람한 어깨로부터 뒤로 갈수록 경사져 있지만 보노보는 높이 솟은 엉덩이 때문에 등이 거의 수평이다. 두 발로 일어서거나 걸을 때 보노보는 침팬지보다 등을 더 꼿꼿이 펼 수 있어 사람이 걸어가는 자세와 비슷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노보는 우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조상인 루시에 비교돼 왔다. 루시. 보노보는 과학계에서 맨 나중에 발견된 대형 포유류 중 하나이다. 보노보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29년으로 발견된 장소는 아프리카 서식지가 아니라 벨기에 식민지의 한 박물관에서였다. 어린 침팬지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그마한 두개골을 조사하던 중에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할 두개골의 봉합선이 닫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독일 해부학자 에르스트 슈바르츠는 그 두개골이 머리가 특별히 작은 어른 침팬지의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새로운 아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얼마 후 정말로 침팬지와는 확연히 다른 해부학적 특징들이 발견되면서 보노보는 파니시쿠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류되었다. 베를린에서 슈바르츠에게 배우며 함께 연구한 적이 있는 한 생물학자는 사람들이 슈바르츠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슈바르츠는 침팬지가 두 종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코끼리도 세 종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누구나 침팬지는 한 종뿐이고 코끼리는 두 종뿐이라고 알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슈바르츠가 필요 이상의 것을 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결국 슈바르츠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숲 코끼리가 별개의 종으로 확인되었고 슈바르츠는 보노보를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공식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과학자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영예이다. 보노보의 속명인 파는 상반신은 사람이지만 다리와 귀와 뿔은 염소 모습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신 판의 이름에서 딴 것인데 아주 적절해 보인다. 호색적인 판은 피리를 불면서 님프들과 어울려 난잡하게 놀기를 좋아한다. 침팬지도 속명이 같다. 보노보의 종명인 파니스쿠스는 작은이라는 뜻인 반면 침팬지의 종명인 트로글로디테스는 동물 거주자란 뜻이다. 보노보는 작은 염소신, 침팬지는 동굴 염소신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참 재미있는 발상이다. 동굴 염소신. 보노보라는 이름은 콩고 강변에 있는 볼로보라는 마을에서 실어보낸 선적 상자에 적힌 잘못된 철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노보가 지금은 사라진 반투어 가로 아프리카 대륙 남반부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쓰이는 언어 반투어에서 조상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보노보라는 이름은 이 동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즐거운 어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영장류 학자들은 농담삼아 우린 오늘 밤에 보노보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곤 한다. 그 의미는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보노보를 좌안 침팬지라고 부르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콩고강의 남쪽 하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좌안 침팬지라는 이름은 보통 침팬지와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졌다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장소에 따라 폭이 16km에 이르는 거대한 콩고강은 보노보 집단을 북쪽의 침팬지와 고릴라 집단과 분리시킨다. 이전에는 보노보를 피그미 침팬지라 불렀지만 보노보가 침팬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은 아니다. 다 자란 수컷은 평균 체중이 43kg, 암컷은 36kg이나 나간다. 보노보를 처음 보는 순간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보노보의 감수성이었다. 그리고 일부 습성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가 마분지 상자를 놓고 빙빙 돌면서 치고받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닌가. 나는 오랫동안 침팬지를 관찰해왔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나는 보노보의 비정상적인 행동이거나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를 내가 놓친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이 카마수트라 영장류 사이에서는 지극히 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자기 싸우다가 섹스를 한다는 얘기인데, 섹스로서 갈등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재밌네요. 울림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연인 관계에서는 또 좀 왕왕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나. 싸우고 나서 곧잘 섹스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어떤 뭐 유튜브 연애 방송 같은 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좋죠. 싸우고 그렇게 해결하면, 화가 풀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보노보 연구를 시작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야생 보노보에 대한 정보도 계속 수집되어 이 신비로운 사촌에 대한 지식을 더해 주었다. 보노보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울창한 습지림에서 살고 있는데, 서식지 면적은 잉글랜드만한 크기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야외 연구자들이 사탕수수를 남겨놓고 떠난 탁 트인 장소에서 수컷이 먼저 도착한다. 이들은 암컷들이 나타나기 전에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서둘러 사탕수수대를 손에 가득 쥔다. 암컷들이 도착하면 모든 보노보 사이에 교미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가장 좋은 먹이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암컷들에게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내가 연구한 동물원 집단에서도 항상 나이 많은 암컷들이 무리를 지배한다. 암컷의 평균 체중은 수컷의 85% 정도로 수컷과 암컷의 몸집 차이가 사람과 비슷하게 난다는 걸 감안하면 다소 놀랍기까지 한 현상이다. 게다가 수컷은 암컷에게 없는 날카로운 송곳니까지 있다. 그렇다면 암컷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연대에 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살고 있는 수컷 보노보 버너는 작은 무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무리 중에 노레타라는 암컷이 있었다. 노레타는 버넌의 짝이자 친구였다. 수컷이 이끄는 보노보 집단을 내가 본 것은 이때뿐이다. 당시 나는 그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동물 세계에서는 수컷이 무리를 지배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레타는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또 무리 중에서 유일한 암컷이었다. 그러다 무리 중에 다른 암컷이 한 마리 들어오자 권력의 추가 이동했다. 노레타와 다른 암컷이 만나서 맨 먼저 한 일은 교미였다. 암컷끼리 교미를 했다. 이것은 서로의 생식기를 비벼대는 행위로 전문가들은 지지 러빙 또는 제니털 러빙이라고 부르지만, 좀 더 자극적으로 호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 암컷이 팔과 다리로 다른 암컷을 잡고 마치 새끼 보노보가 어미에게 하듯이 매달린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둘은 외음부와 크리토리스를 밀착시키고 아주 빠른 리듬으로 좌우로 비빈다. 둘은 활짝 웃는 얼굴로 크게 소리를 내는데 이 모습에서 유인원도 성적인 쾌락을 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렵다. 노레타와 새 친구의 섹스는 점점 더 자주 일어났고 그와 함께 버넌의 집에는 끝났다. 몇 달 뒤 먹이 먹는 시간에 암컷들 사이에 섹스가 벌어지고 암컷들이 먹이를 모두 차지하는 광경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버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쭉 내밀고 구걸하는 것뿐이었다. 이건 역시 야생 보노보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여기서도 암컷들이 먹이를 독차지한다. 수컷 중심의 침팬지와는 대조적으로 암컷 중심의 에로틱하고 평화로운 보노보는 인간의 조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다. 보노보의 행동은 동굴에서 살면서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던 우리 조상의 이미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진실이 반드시 그와 정반대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행동은 화석으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사시대의 인류에 관해 추측할 때 영장류에 관한 지식에 바탕할 때가 많다. 영장류는 우리 조상이 했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행동을 시사해준다. 보노보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러한 행동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동성애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전에도 뭐 한 얘기가 있지만 동성애는 많은 동물들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즉 인간의 동성애도 그런 어떤 보편적인 본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말하고 싸우고 어쩌고 대화하고 싸우고 이러한 본능을 갖고 있듯이 동성애도 그런 본능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타부를 낳고 타부를 만들고 그 타부에 의해서 금기시되는 행위가 돼버린 건데 이제는 좀 요즘 시대에는 좀 그런 면에서 열린 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동성애에 관해서도 그냥 하나의 성적 정체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균형적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인간이 남아있는 동물의 본성을 모두 초월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갈릴 수 있지만 다르다라고 그냥 얘기를 판단을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선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 아닐까. 어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정말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결정적인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뭔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다름을 인정하는 수밖에. 이 저의 대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대머리인 게 다른 거지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이 챕터라고 아무튼 이 다음 편이 좀 길어서 여기에서 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